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이 국방력은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에 투자할 애국 기업은 없습니다. 투자를 한다 해도 불안하니까 단기 투자에서 순간의 이익을 내고 달아나는 먹튀만 있습니다. 지금 경제 역사상 한국의 애국의 굴지 기업이 누가 와서 장기 투자를 했는지 한번 역사를 잘 더듬어 보시면 금방 이 얘기가 실증되리라고 봅니다. 국방력이란 말이죠. 국방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말이죠. 국방력이 불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살아남은 회사가 이 나라가 없습니다. 다 보면은 말로 어떻게 회담을 통해서 잠깐의 평화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먹혀가는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약하면 이 평화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이거 지속적인 공갈 협박도 사실은 이 비대칭 핵개발 때문이거든. 김여정이 그 지속적인 공갈 협박이 자기네들은 힘을 가졌다는 얘기야. 이제 북한의 그 지속적인 공갈 협박은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멈춥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걸 북한의 핵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가지고 대칭을 이루어야만이 평화가 존재하지 비대칭 속에서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핵이라는 군사적 무기로다가 대칭을 이루고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우선은 파키스탄하고 인도를 한번 보자고요.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비할 바가 없이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이라는 대칭 군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가끔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핵까지 가진 사람들이 개인 총이 없어서 총질을 안 하겠습니까? 맨날 주먹으로 싸웁니다. 태권도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인도와 중국도 국경선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항상 국경 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 전에도 국경 분쟁이 한 번 일어나서 인도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많이 사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순 몽둥이와 돌팔매가 지어가지고 싸웠더라고. 양쪽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양쪽이 다. 이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북한에 둘러싸인 아주 최약소국이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최약소국이야. 내가 볼 때는. 이런 약소국이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 경제 발전만 이뤄봐야 이건 사상 노각입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을 한 열흘쯤 걸어가야 되는 모양이야. 한 사람은 물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 사막을 살아서 건너가겠습니까? 물 가진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물 가진 사람이 살아남아서 사막을 건너겠죠.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양심과 도덕이 사라질 때 가능한 일이고요. 전국에는 총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다. 물 가진 사람이 물을 뺏겨서 결국 그 사람은 사막을 못 건너게 되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력이 비대칭을 이뤄서 하나는 강대국이고 하나는 약소국이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5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서해 독도는 벌써 일본으로 거의 4분의 3은 넘어간 것 같고, 지금 사람이 가서 억지를 부려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오르락 내려가서 우리 거라고 존재하지 사실은 일본 거 된 것 같아요. 벌써 독도나 서해는 일본 차지가 될 게 분명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갖추지 않는 한 서해는 중국 차지가 돼야 합니다. 지금도 거의 중국 차지 같아요. 이 중국 어선들이 국경선을 넘어와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걸 한국에서 가서 배로 밀어내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그 국방력을 가지고 대치를 해야지 가서 그냥 해경이 가서 배 밀어내는 정도 가지고 그런 걸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서해가 다
내가 볼 때는 중국 차지가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북한은 이제 공식적인 핵보유국입니다. 문재인이 대북 쇼 이벤트로 트럼프까지 나서서 핵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트럼프가 북한에 핵도 없는데 뭐 때문에 김정은이하고 가서 회담을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이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고 월남까지 날아가고 이 판문점까지 오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공인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문재인의 그 쇼 이벤트 엑스트라를 해줬더라고. 나중에 볼턴이 쓴 그 자서전을 좀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한때 가서는 미국이 제재가 풀어줄 것 같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서 얘기를 해주고, 이 트럼프한테 가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이 이벤트를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들통이 났잖아요. 이 재래식 국방력은 남한이 월등히 위입니다. 북한보다. 핵이 있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는 바람에 군사력이 비대칭이 돼버린 거야. 이 비대칭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서울은 최상의 핵 인질국이야. 내가 보니까 북한에서 핵을 한 발 날리면 지금 현존하는 무기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방어 체제를 사용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그걸 막는다고 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는다고 쳐도 결국은 방사능은 다 남한에 떨어져요. 결국은 남한은 핵 피해를 입게 된다고. 이 미국도 북한을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서울이 인질이 걸려가지고서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서울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 살상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다고. 그냥 국제 여론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미국도 북한을 어쩌지 못하는 거야. 예. 이 서울 핵 인질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한 발 날리면은 서울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미국 보고 가서 형님, 우리 한 발 맞았으니까 저 새끼 한번 때려주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 핵을 가지고 와서 평양을 한 방 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에서 서울 때려서 서울 날아가고, 미국에서 평양 때려서 평양 날아가고, 인명살상을 그만큼 남기고, 한국이 얻는 게 뭐냐고. 교체 살상밖에 없잖아. 핵을 미국이 그렇게 싸워주지도 않겠지만은, 설령 싸워준다 해도 우리는 얻을 게 전혀 없는 거야. 쌍방 교차 살상하고 교차 파괴뿐인 거야. 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봐.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서울에서 이제 북한에서 서울에다 대고 핵을 한 방 날렸다고. 아, 그래? 우리가 동맹국이니까 가서 우리도 한 방 날려줄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줘봤자 생기는 것도 없어요. 중동에 가서 대신 싸워주면 석유라도 생기잖아. 그것 때문에 가서 대신 싸워주는 건데, 이제 곧 머지않아 석유도 이제 필요 없을 날이 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다 전기화 되면은 화석 연료를 그렇게 그 전처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사실은 오일값이 하락을 계속한 겁니다. 사실은 전기 자동차,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반비례해서 석유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석유 생산이 그렇게 옛날처럼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동맹? 그 말뿐이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거 벌써 지금 미군 주둔시켜주는 거, 그거 가지고도 지금 몇 년째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밀당하는데 다 와서 옛날처럼 전쟁을 해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의 국방력을 의존하는 건 이런 국가가는 너무 아니라고 위험한 거가 아니야. 남의 나라의 자기 나라 국방을 의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 거 없는 거야. 이 세계는 아시다시피 약육 강식의 이 동물의 왕국이나 똑같아요. 국제 사회에는요, 사법부도 없고 입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힘센 놈이 약한 놈 그냥 때려 부시면 그만이에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것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유엔의 동정이라든가 국제 여론에 의해서 국방력을 유지해 보려고 이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정하고
국제 여론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이런 초보적인 생각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한심한 국가 경영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얕볼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국방력이 없는 경제 발전은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꾸 뺏기니까. 이 북한에도 계속해서 수십 년간 뺏겨오잖아 지금. 이런 무한 경쟁이 국제사회에서 위험한 나라에 국방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 나라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에 투자할 날은 없다고. 장기 투자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세계 500대 기업이 한국에 몇 개나 투자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한번 조사해보면 금방 나와요. 강한 국방력을 갖는 것은 자연적으로 세계 굴지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강한 국방력 없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는 것은 사상 노각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북한이라도 맞설 수 있는 국방력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애국에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나라입니까? 맨날 북한에서는 공갈 협박하지, 남한에서는 맨날 내부 갈등으로 그냥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치고받고 갈등의 연속이지,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합니까? 애국의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는 요즘은 국제 경쟁사회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내가 볼 때 국방비는 상당히 쓰는 것 같아요. 북한은 보니까 한 1조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조 정도로 저만한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이 남한은 거기에 한 60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60조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북한은 절절 매는 거 보면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누가, 이 정치원원들이 가서 거기서 국방부가 가서 뺑땅을 떼어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이 국방력이 북한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새롭게 국방력을 갖춰야 될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